사고 여파받고 있고요. 사고 지점 이후 잠깐 속도가 나다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짜 보자 하니까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 보좌관님, 네.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느낌 있었나요 지난주에? 워낙 KBS가 네. 그 청취율이 많이 나오는 데니까 네. 사람들 많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네.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민정 보좌관님 오늘 처음 뵙네요. 국민의힘 보좌관협의 국보협이라고 하죠. 역사상 첫 여성 회장님이시고 이게 어떤 자리인지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곳을 거쳐 오신지 경력도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게 길게 시간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담아하셔서 지금 전화도 막 오고 있습니다. 네. 전화는 좀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 국보협 줄여서 국보협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국보협이 이제 뭘로 하냐면은 권익증진,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권익증진, 복리후생, 그다음 저희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체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노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보협이라고 저희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고 민주당도 민보협이라고 민보협 그리고 또 앞에 계신 조현욱 보좌관님은 또 몇 년 전에 민보협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데요. 저는 좀 영광스럽게도 보수정당에서 처음으로 국보협 회장으로 당선돼서 7월에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치렀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는 17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17대요? 네. 오래 계셨네요. 하여튼 전현직 회장님 모시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했었습니다. 요 상황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오후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조 보좌관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고 SNS로 입장 표명을 했을까요? 아무도 깜짝 놀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좀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꺼져가던 불꽃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용산의 그림자가 아무튼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혁신이 꺼져가던 불꽃이 살아난 것이고 결국에 의미로 본다면 총선이 결국 혁신 경쟁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사실은 큰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면 그 형태가 기자회견은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SNS로 이렇게 딱 끝낸 건가요?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럼 김 보좌관님 그 입장 발표를 올리신 이후에 곧바로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났는지에 대한 글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보좌진 분들이 이런 거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합니까? 글쎄 보통은 저희들이 그런 거 이제 막전 막후에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대표님 사퇴하시기 전후로 이준석 대표의 만남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보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런 조언을 드리곤 하죠. 왜냐면은 그 입장 발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한 30분 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왜 이 전 대표를 만난 거야? 이런 얘기가 막 커졌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조 보좌관님 그러면 어제 그 입장 표명 오늘까지도 보면 일단 당 대표직만 내려놓은 건데 맞아요. 그럼 맥락상 총선 출마를 한다면 울산으로 한다 이거는 그대로 간다고 보세요?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하고 당대표하고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당대표가 사실 더 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유지를 하고 불출마를 한다 그랬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대표를 버리고 총선 출마를 계속 강행을 한다 그랬을 때 가능할까? 사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미래가 좀 어두워진 게 아닐까. 오히려 총선 출마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보좌관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일단 저는 당장 저희 당내 상황이라서 예.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네, 한마디로 좀 지금 상황이 좀 제 입장에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당대표직 사퇴나 총선 불출마냐 놓고 이제 본인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고 외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불출마 사퇴하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거고 앞으로 불출마 여부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클 것 같아요. 저희 내일 아침에 의원님들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예. 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불출마 뭐 러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제 거기서 경론이 오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이용호 의원님은 총선까지 출마하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현재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비대위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인가요? 원래 통상 예. 당원상에는 당대표가 거리 시에는 네. 이제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제 임시 전당대회 개최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당대표가 임기를 남겨두고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는 거는 무슨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도 총선을 얼마 이제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대는 하기 힘들고 그래서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예, 가는 수순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네. 또 대체로 그 최근 몇 년간 계속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위로 가지 않나요? 정치적 해법을 찾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결국에 이제 최고위원회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는 상태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럼 조 보좌님,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꾸릴 때 예를 들면 향후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오실 분 그리고 비대위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당직자들이 우선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 그랬었을 때 뭐 기존에 이제 당직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당대표를 원래 회관서부터 보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당직자들이 초기에는 다 이제 보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박진호 특보님은 계속 가시는 겁니까? 실직하신 겁니까?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자, 김장연대라고 우리가 뭐 부르긴 하는데 흔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영향도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뭐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중진 당 주류 의원님들의 불출마 선언 이건 좀 불가피할까요? 일단은 오늘 저희 그 윤재욱 당대표 권한 대행께서 일단 아침에 이제 최고위도 하셨고 네. 연석회의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의총이 열릴 건데 일단 지금은 당대표가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 체제로 우선 지도 체제를 정비하는 게 먼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의 뭐 불출마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당이 어제 당장 그만두셨고 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지도 체제 정비하는 데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말씀처럼 매 맞고 우유 마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뇨한 혁신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 않았었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만두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누가 됐던 예. 왔을 때 결국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불출마 혹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들 이 상황이 쭉 가지 않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일 것 같아요. 네. 이뇨한 혁신위가 이제 뭐 반쯤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혹시 뭐 반론 있으십니까? 공교롭게 또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그 혁신이 아니고 비대위가 아닌 상황이가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퇴색하고 그 의미를 너무 이제 진부한 표현이 돼버린 좀 상황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실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사실 지난 10수년간 국회를 보면은 비대위 체제인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이게 네. 전쟁이 자주 발생하면 이게 전시인지 평시인지 구분이 안 된 것처럼 네. 여야가 다 비대위 체제인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굉장히 꽤 많았고 맞아요.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서로 오신 분들 별명도 못해요.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냐. 예. 그래서 이 KBS 뭐 개콘에서도 옛날에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약간 희화되는 예.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비대위 또 혁신 이런 현실이 예. 좀 너무 이제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부로 신당 창당 한 방송에 나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제1당을 목표로 한다까지는 목표까지 밝혔고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전 대표가 총선 승리 기회 망쳤습니다. 이소영 의원 이낙연 신당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런 등등의 비판도 있는데 보좌관님 얼마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모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1당 가능성도 충분한가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하겠다라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한 거 맞아요. 예. 근데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이 있고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아니라 제3지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양당으로 안 된다 이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 예. 이런 얘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를 택하느냐 후자를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일하는 세력이 달라질 거예요. 예. 전자를 택한다면은 민주당 내의 일부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를 택한다면은 민주당 내부보다는 민주당 바깥에서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혹시 조홍천 의원님도 같은 고민이세요?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 예. 그 당 지도부를 향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가름하시고. 네. 자, 그러면 김 보좌관님 이게 지금 민주 진영만이 이렇게 모이는 걸 넘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두 이 전 대표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 지금 조 보좌관님께서 두 가지 정도로 예. 신당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예. 새로운 민주당 근데 저희 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국민의힘 뭐 어떤 신당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저 얼마 전까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신당은 일단은 디폴트로 보고 네.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낙준 연대라고 모두 하시는데 네. 양측에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대를 한다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신당을 창당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계속 뭐 열어두겠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아예 지금 딱 끊어놓지는 않고 열어둔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제 하려는 그 신당에서 공을 들이려는 아무래도 핵심 전략 지역이 TK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 연대에 있어서 좀 느슨하다고 저는 지금 상태로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낙준연대 또는 뭐 낙석, 뭐 낙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또 이름을 조합을 다르게 하면은 연석이더라고요. 근데 연석이 네. 뭐 이렇게 강한 돌이 아닌 진짜 말랑하고 약한 돌 이런 예. 뜻도 있지만 예. 또 이게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것도 연석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연석이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 보좌관님이 아주 야망 있으시네요. 지금 새로운 용어를 지금 한번 널리 퍼뜨리고 싶고 연석연대라고 또 칭하셨습니다.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의 말씀이 아주 뭐 거칩니다. 저희가 은어니까 표현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친명계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86세대 청산론, 뭐 용퇴론 이런 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좌관님들께서도 여의도 세대 교체론 내지는 뭐 86 퇴진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세대교체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세대교체를 많이 겪었는데 청년 정치인들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들 많이 들어왔는데 예. 보면은 특히 최근에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바로 또 주류에 흡수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보면은 2021년도에 우리가 4.7 재보궐 끝나고 나가지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선 오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초선 오적 중에 한 명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예. 그때 조국 사태를 비판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초선 5명 젊은 초선 의원들이었었죠. 문자 폭탄 받고 엄청나게 용단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 장경태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청년 정책이나 정치 신인들 그것만을 가지고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해마다 4년마다 한 번 선거 치르면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네. 어찌됐든 세대는 교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주류에 다시 포섭돼 가지고 또 주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세대 교체론 자체가 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 그 이면을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양당의 총선 영입 인사 영입 얘기도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1호 영입 인사로 기후 위기 전문 박지혜 변호사, 2호로 NC스포츠 임원 출신 이재성 씨를 영입했고요. 국민의힘은 뭐 하정운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수정 교수 이렇게 영입했는데 인재 영입할 때 뭘 특히 고려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참신한 게 거요? 인지도죠. 인지도요? 네. 결국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니까요. 예.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들리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재 영입할 때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이 이제 이미 유명한 유명인사들, 네. 뭐 운동선수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제 그런 분들 영입하는 이유가 다 인지도 때문이고요. 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지도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지도만 봤을 때는요. 저보다는 이수정 교수를 넘을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인지도만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거를 좀 보나요? 통상은 4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명인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위 소수자 배려라는 건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여성 뭐 당연히 배려했었지만 이제 여성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좀 장애인이라든가 뭐 다문화 뭐 그다음에 뭐 탈북민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게 최근 경향인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요. 네. 전 정권에서 탄압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은 사람 그 전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해서 공격수로 쓰기 위해서 영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가장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들을 많이 해요. 유명하면서 탄압받은 사람.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영입되진 않으셨지만 영입이 될 것 같다 한 분들 몇몇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강력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막 물 밑에서 막 조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또 보좌진 분들도 인재 영입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런 분도 있으면 이렇게 좀 올리시고 하나요? 인재영입위원회가 꾸려지면은 관련된 보좌관들도 사실 그 업무를 같이 합니다. 계속 찾아가지고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접촉도 하고. 근데 지금 각 당이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100% 보장을 못 해줘요. 영입하는 인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영입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뭐 통상 한 뭐 20명, 30명 막 이렇게 영입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공천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출마를 염두에 분도 계시고 예비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여의도 생활을 쭉 하시면서 이제 인재 영입 관련되면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속된 말로 떠보기도 하는데 당에서 먼저 이렇게 슥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입 검토 중이다. 이건 좀 전략적으로 한번 여론을 보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은 꼭 그거 인재 영입 아니더라도 뭐 장관이나 이런 거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저희도 보면 이거는 좀 약간 여론 좀 동향을 보고 좀 일종의 간보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띄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여론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진짜 나중에 그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이어서 하면 그 이제 지금 뭐 인재 영입 대상으로 이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 조심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발표 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레발이라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요즘은 더 양당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좌관님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동안 그래 이 인재 영입은 참 기억에 남아 인상적이었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자스민 의원. 상대당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19대 때 비례대표였죠. 19대 비례를 했었고 20대 때 의정활동은 상당히 전 잘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20대 때 다시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당으로 갔어요. 근데 정의당에서 비례 순번을 좀 늦게 받아서 근데 사실 이자스민 의원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어쩌면 국회의원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순번이 거의 끝번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지금 뭐 변수가 돼 있는 유호정 의원 뭐 이제 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네네네. 막판에요. 같은 질문 플러스에다가요. 혹시 그분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당에 오면 참 좋겠다. 막 그렇게 군침 흘리게 된다. 이런 분 혹시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아까 소수자 배려 뭐 이런 거 다문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입할 때 네. 깜짝 놀란 게 설마 저랑 겹치진 않겠지 겹쳐요? 했는데 저도 19대 새누리당 때 이자스민 의원님 영입했던 게 예. 굉장히 파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에다가 이주민이었고요. 또 이게 민주당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보수당에서 다문화 여성을 국회의원 비례를 준다는 게 굉장히 파격이었는데 의정활동 실제로 잘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 뭐 상대당에서 우리 당으로 영입하고 싶은 인사는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사실 조현옥 부장관님 같은 정말 약간 쓴소리도 하시고 눈치 안 보는 이런 방송을요 분들. 이런 식으로 짬짬이로 하시면 안 돼. 진심이신 거죠? 예.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지금 원회에서는 김혜영 의원님이 김혜영 의원님. 굉장히 네. 보좌진하고도의 관계도 좋으시고요. 의정활동도 굉장히 정말 잘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무서울 땐 굉장히 매섭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김혜영 의원님. 저희 당에서 조금 무서워요. 박해 멤버. 예. 기억나시죠? 덕담 하셨는데 덕담 안 주세요? 아니, 나도 뭐- 김 보좌관을 갈 수 있으면 민주당으로. 아니 뭐 김 보좌관은 제가 한 가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예. 여성 최초이기도 하지만 네. 국보협회장 경쟁률이 5대 1인가 그랬어요. 후보가 진짜 제일 많은 선거에서 이겨낸 사람이라서 뭐 워낙 지역구로 나가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그 후보자들 인사청문 일정 계속 될 거고요. 다음 주 쭉 있고. 근데 사실상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공직자의 능력, 뭐 전문성 이런 검증보다는 좀 외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두 가지잖아요. 네. 청문회에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자질하고 전문성을 보는 게 있고 예. 하나는 도덕성을 평가를 하는 그 검증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좀 분리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좀 역할이 다릅니다. 여당은 이제 방패 역할을 하고 야당은 이제 창 역할을 하는데 여당은 그러니까 정책하고 자질만 물어보고 야당은 뭐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만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심화되는 게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 강행으로 가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럼 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예. 되는 거거든요. 제도 개선해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식 질문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드릴게요. 이번 주 우리 의원님 혹은 우리 당이 하는 한마디. 일단 보좌관이 이렇게 정치 이슈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네. 이번이 처음인데 근데 사실 이거 의원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수상소감을 하신데. 그리고 좀 이런 의원님들이 가까이 있는 보좌 직원들이 사실 준비된 정치 업력이 굉장히 많이 쌓인 사람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런 키워주는 분위기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방송 신선하다고 하는 분들도 의견을 많이 줍니다. 안승태님, 8372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조현우 보좌관과 함께한 보좌 하니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내일